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1860년대엔) 집에서 아기를 출산하는 게 일반적인 일이었다. 요즘에야 의학 기술이 발달해 마취제가 진동하는 병원에서 아기들의 첫 울음소리가 울려야만 하고 사람들도 이왕이면 최고의 병원을 선호한다고들 하지만 말이다. 그러니 1860년 어느 여름날 로저 버튼 부부가 자신들의 첫 아이를 병원에서 낳기로 결정한 건 시대를 50년이나 앞선 선택이었다. 시대를 앞서간 이 일이 내가 지금부터 하려는 놀라운 이야기와 무슨 관련이 있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난 그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이야기할 뿐이고 판단은 여러분의 몫이니까. 남북 전쟁이 일어나기 전 로저 버튼 부부는 볼티모어에서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위치에 있었다. 그들은 명망 높은 유수의 가문과 혈연 관계를 맺고 있었고 남부 사람이면 누구나 알만한 남부 연방의 거대한 귀족 사회의 일원이었다. 버튼 씨는 아이를 갖는다는 황홀하고도 오래된 관습을 처음 경험한다는 생각에 신경이 곤두서 있었다. 그는 태어날 자신의 아기가 아들이길 바랐다. 그리고 든든한 그 아들이 코네티컷에 있는 예일 대학에 입학하는 미래를 상상했다. 버튼 씨 역시 4년간 커프스 단추라는 조금은 뻔한 별명으로 같은 대학에 다녔었다. 1860년 9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던 날 아침, 버튼 씨는 새벽 6시쯤 일어나 여느 때처럼 빈틈없이 몸단장을 한 다음 지난밤 새 생명이 탄생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볼티모어 거리를 지나 병원으로 향했다. 앞에 신사숙녀를 위한이라는 수식어가 붙어있는 메릴랜드 개인병원을 100야드 앞두고 그는 버튼 집안의 오랜 주치의인 키니 박사를 발견했다. 항상 손을 청결히 해야 한다라는 불문율에 가까운 의사로서의 윤리의식이 몸에 밴 탓인지 그는 두 손을 씻는 듯 비벼대며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다. 로저 버튼 철물 도매 상사의 사장인 로저 버튼은 남부 신사의 멋스러운 품위도 잊은 채 박사를 향해 뛰기 시작했다. 키니 선생님! 키니 선생님! 키니 박사는 그의 부름에 고개를 돌리고 그 자리에 멈춰섰다. 버튼 씨가 가까이 다가가자 냉정한 의사의 얼굴에 기묘한 표정이 뒤섞였다. 버튼 씨는 숨을 헐떡이며 성급하게 질문을 쏟아냈다. 아이는 어떻게 됐죠? 제 아내는요? 아들인가요? 누굴 닮았습니까? 정신 차리고 하나씩 물어보게. 키니 박사는 짜증이 섞인 듯 신경질적으로 말했다. 아이가 태어났습니까? 글쎄, 그건 그런 것 같더구만. 키니 박사는 미간을 찌푸리며 대답한 뒤 버튼 씨를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보았다. 제 아내는 괜찮습니까? 그렇다네. 아들입니까? 딸입니까? 이제 그만하게. 키니 박사는 벼랑간 불같이 화를 냈다. 더 이상 긴 말 필요 없네. 직접 가서 보면 알 걸세. 아주 기이해. 그는 짧고 날카로운 마지막 말을 내뱉고는 돌아서서 중얼거렸다. 이런 사례가 내 평판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나? 이런 일이 한 번 더 일어난다면 난 파멸이야. 어떤 의사든 끝장이라고. 버튼 씨는 순간 가슴이 내려앉는 듯했다. 무슨 문제라도 생겼습니까? 혹시
새쌍둥이인가요? 새쌍둥이는 무슨... 자네가 직접 가서 보게. 그리고 지금부터는 다른 의사를 구하도록 하게. 자네가 태어났을 때 내가 자네를 받아주었지. 그리고 지난 40년간 난 자네 집안의 주치의였어. 하지만 이제 더 이상은 아니네. 자네하고는 끝이야. 자네도 자네 가족 누구도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 잘 있게. 급하게 돌아선 키니 박사는 대기하고 있던 마차에 올라탄 뒤 맹렬하게 몰고 사라져버렸다. 버튼 씨는 인도에 선 채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을 부르르 떨며 멍하니 서 있었다. 상상도 못할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걸까? 그는 갑자기 신사숙녀를 위한 메릴랜드 개인 병원으로 들어가고 싶은 모든 욕망을 잃어버렸다. 그러나 잠시 후 마음을 추스르고는 힘겹게 병원으로 가는 계단을 올라 정문으로 들어섰다. 병원 안엔 어두컴컴한 데스크 뒤로 간호사 한 명이 앉아 있었다. 버튼 씨는 수치심을 무릅쓰고 간호사에게 다가갔다. 안녕하세요. 간호사는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다. 안녕하셔. 나는 버튼이란 사람이요. 순간 그녀의 얼굴이 공포로 뒤덮였다. 벌떡 일어선 간호사는 당장이라도 도망치고 싶은 것을 간신히 참는 표정이었다. 내 아이를 보러 왔어. 네! 물론 그러셔야죠. 그녀는 비명에 가까운 목소리로 발작하듯 대답한 다음 손가락으로 위를 가리켰다. 위층이에요. 바로 계단으로 올라가세요. 버튼 씨는 식은땀을 흘리며 비틀비틀 돌아 그녀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올라갔다. 2층 복도에 들어서자 세숫대야를 든 채 걸어오는 다른 간호사가 보였다. 저기 버튼이라고 하는데 내 아이를 보러... 쨍그렁 소리와 함께 간호사가 들고 있던 세숫대야가 바닥으로 떨어져 계단을 향해 굴렀다. 쨍그렁 쨍그렁. 마치 버튼 씨가 일으킨 공포를 알려주기라도 하듯 세숫대야는 계단을 따라 차례차례 내려가고 있었다. 난 내 아이를 보고 싶단 말이오. 버튼 씨는 거의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질렀다. 쨍그렁. 대야가 1층에 닿았다. 평정을 되찾은 간호사는 경멸스러운 눈초리로 버튼 씨에게 차분하게 대꾸했다. 좋아요, 버튼 씨. 알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일어난 이 사건이 우리를 아주 곤란하게 만들었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네요. 이런 일이 생겼기 때문에 우리 병원은 이제 결코 다시 예전의 명석... 더 이상 견딜 수가 없군요. 당장 안내해 주시오. 이쪽으로 오세요, 버튼 씨. 그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끌려가다시피 간호사의 뒤를 따라갔다. 그들은 긴 복도 끝에 있는 방 앞에 멈춰섰다. 방에선 다양한 울음소리가 흘러나왔다. 훗날 우는 방이라는 별칭으로 불리게 될 신생아실이었다. 그들은 방으로 들어갔다. 하얀색 에나멜 칠이 된 바퀴 달린 아기 침대 6개가 놓여져 있었고 각각의 머리맡에는 이름표가 붙어 있었다. 버튼 씨는 숨을 죽이며 말했다. 어느 쪽이 내 아이입니까? 저 아기예요. 버튼 씨의 두 눈은 간호사가 가리키는 손가락 끝을 따라 움직였다. 다음은 그가 본 것에 대한 설명이다. 작은 아기 침대 안에 커다란 흰 담요를 덮고 억지로 몸을 쑤셔 넣은 듯 힘겹게 앉아있는 70살의 노인이 있었다. 성긴 머리카락은 거의 백발이었고 턱 아래론 잿빛의 긴 수염이 흘러내렸다. 수염은 창문에서 들어오는 바람으로 인해 앞뒤로 기괴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노인은 혼란스러운 듯 흐릿하고 기운 빠진 눈빛으로 버튼 씨를 올려다보았다. 내가 미친 거요? 아니면 병원에서 하는 끔찍스러운 장난이요? 버튼 씨는 분노에 찬 음성으로 고함을 질렀다. 간호사는 딱딱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글쎄요, 장난 같지는 않군요. 그리고 선생님께서 미쳤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선생님의 아기는 맞습니다. 버튼 씨의 이마에서는 더 많은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그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다시 눈을 떠 똑바로 바라보았다. 하지만 헛것이 아니었다. 그는 분명히 70살의 남자를, 아니 70살의 늙은 아기를, 침대 가장자리 밖으로 두 발을 걸친 아기를 보고 있었다. 노인은 잠시 동안 간호사와 버튼 씨를 번갈아 쳐다보더니 갈라진 늙은 목소리로 불쑥 물었다. 당신이 내 아버지요? 버튼 씨와 간호사는 기겁을 하며 놀랐다. 당신이 내 아버지라면 날 좀 여기서 데리고 나가주시오. 아니면 간호사에게 말해 편안한 흔들 의자라도 좀 갖다 놓으라고 해주시던가. 버튼 씨는 극도로 흥분한 채 소리쳤다. 당신이 왜 여기 있는 겁니까? 대체 누구요? 노인은 투덜거리는 소리로 대답했다. 내가 누군지 정확히 알 수 없어. 난 태어난 지 불과 몇 시간밖에 되질 않았으니까. 하지만 내 성이 버튼이란 것만은 확실하오. 거짓말하지 마시오. 이런 사기꾼 같은. 노인은 피곤한 듯한 표정으로 간호사를 바라보고 조용히 말했다. 갓 태어난 아기를 이런 식으로 맞아주다니. 간호사, 저 양반이 잘못 알고 있다고 말 좀 해주겠소? 간호사는 무덤덤한 음성으로 말했다. 당신이 틀렸어요, 버튼 씨. 이 사람은 선생님 아기가 맞습니다. 선생님은 최선을 다해 보살피셔야 돼요. 그리고 가능한 빨리 아기를 데리고 집으로 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중으로 말이죠. 집으로? 그래요. 더 이상 이곳에 둘 순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아시겠어요? 노인이 간호사 말을 받아 중얼거렸다. 나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여긴 조용한 곳을 좋아하는 아기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장소군요. 하나같이 저렇게 울고 소리를 지르는 통에 난 잠을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간호사에게 먹을 걸 좀 달라고 부탁했더니 노인의 언성은 점점 높아갔다. 겨우 우유병 하나를 던져주고 가더군요. 버튼 씨는 갓 태어난 그의 아들 근처에 있는 의자에 주저앉으며 양손에 얼굴을 묻었다. 맙소사,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어떻게 해야 하지? 간호사는 고집스럽게 말했다. 버튼 씨, 지금 당장 어서 집으로 데려가세요. 괴로움에 빠진 버튼 씨 눈앞에 괴기스러운 그림이 생생하게 펼쳐졌다. 그림 속의 버튼 씨는 수많은 사람들 앞을 걸어가고 있었고 그의 옆엔 이 소름 끼치는 망령이 나란히 걷고 있었다. 안 돼. 그럴 순 없어. 사람들이 걸음을 멈추고 누구냐고 물어볼 텐데 뭐라고 대답해야 한단 말인가. 그는 이 70살의 노인을 오늘 아침에 태어난 내 아기입니다라고 소개해야 할 것이고 이 노인은 담요를 끌어안고 분주한 가게를 지나 노예시장을 지나갈 것이다. 그는 차라리 아들이 흑인이었다면이라는 사악한 생각에 사로잡혔다. 그리고 고급 주택가와 양로원을 터벅터벅 걸어가겠지. 순간 간호사의 권위적인 말투가 들렸다. 이것 보세요. 정신 차리세요. 벼랑간 노인은 간호사에게 단호하게 말했다. 내가 이 담요를 두르고 집으로 갈 거라고 생각한다면 대단한 착각이요. 그러자 간호사가 담담하게 받아쳤다. 아기들은 원래 이런 담요를 둘러요. 노인은 작고 하얀 베네돛을 흔들며 떨리는 목소리로 버튼 씨를 향해 말했다. 이것 봐요. 저 사람들이 내게 준비해준 옷이 바로 이거요. 간호사는 노인의 말에 새침하게 말했다. 아기들은 늘 그런 걸 입는다고요. 어쨌든 난 입은 후엔 아무것도 입고 있지 않을 거요. 까칠거리는 감촉에 온몸이 가렵단 말이요. 차라리 시트를 내주든가 했어야지. 그러자
버튼 씨가 황급히 노인을 말렸다. 그러지 마. 입고 있어. 그는 난처한 듯 간호사를 보며 이야기를 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어? 시내에 가서 아드님의 옷을 좀 사오세요. 복도로 나간 버튼 씨의 등 뒤로 그의 아들 목소리가 들렸다. 지팡이도요, 아버지. 지팡이도 필요합니다. 버튼 씨는 신생아실 문을 쾅 소리가 나도록 거칠게 닫았다. 체서피크 의류점에 들어선 버튼 씨는 점원에게 초조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이 옷을 좀 샀으면 하는데요. 아이가 몇 살입니까? 버튼 씨는 아무 생각 없이 대답했다. 6시간쯤 됐습니다. 아기용품은 뒤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뭘 사야 할지 결정을 못했어. 아이가 좀 유별나게 큰 아이라 굉장히 큽니다. 제일 큰 사이즈도 있습니다. 버튼 씨는 점원에게 설명하기가 쉽지 않자 얼른 요구사항을 바꿨다. 수치스러운 비밀을 점원이 알아차린 것 같기도 했다. 아동복 코너는 어디 있습니까? 바로 이쪽입니다. 버튼 씨는 망설였다. 아들에게 성인 남자의 옷을 입히는 게 아주 불쾌했기 때문이다. 특대 사이즈의 아동복을 입힌 다음 길고 보기 흉한 잿빛 수염을 자르고 백발도 갈색으로 염색을 하고 나면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볼티모어 사회에서 그의 입질은 물론이고 자존심에 다만 얼마만이라도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동복 코너를 미친 듯이 찾아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갓 태어난 아들에게 맞는 옷은 발견할 수 없었다. 이런 상황이라면 누구나 그렇듯이 그는 속으로 시원찮은 가게를 탓했다. 점원은 다시 참견하듯 물었다. 아드님이 몇 살이라고 하셨죠? 16. 죄송합니다. 전 6시간이라고 말씀하신 줄 알고. 청소년 코너는 다음 통로에 있습니다. 순간 비참하게 일그러져 있던 버튼 씨의 표정이 밝아지더니 진열장의 마네킹의 옷을 가리키며 소리쳤다. 저거, 바로 저겁니다. 점원은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이의를 제기했다. 아니, 저건 아동용 옷이 아닌데요. 고급 옷이긴 해도 아이보다는 선생님이 입으셔도 될 정도로 큰 사이즈입니다. 하지만 버튼 씨는 고집을 꺾지 않았다. 싸주시오. 저걸로 하겠소. 병원으로 돌아온 버튼 씨는 신생아실로 들어가 아들에게 옷구러미를 던지듯 건넸다. 여기 있다, 네 옷. 노인은 포장을 풀어보더니 난처한 표정으로 투덜거렸다. 이 옷은 좀 우스꽝스러운데요. 난 놀림감이 되고 싶진 않아요. 버튼 씨는 아들의 말에 사납게 몰아쳤다. 놀림감이 되기 싫다고? 놀림감이 된 건 바로 나야. 내가 동물원의 원숭이가 된 꼴이라고. 이상하게 보이든 말든 당장 입어. 안 그러면 내가 엉덩이를 때려줄 테니까. 버튼 씨는 마지막으로 덧붙인 엉덩이를 때려준다는 말에 거북스러워하면서도 나름 합당한 말이라는 듯 침을 꿀꺽 삼켰다. 알겠어요, 아버지. 나보다 오래 사셨으니까 잘 아시겠죠. 아버지 말씀대로 할게요. 부모의 말을 따르는 자식의 대화였지만 겉모습이 전해주는 분위기는 기묘했다. 게다가 아버지라는 말에 버튼 씨는 움찔할 정도로 놀랐다. 빨리 입어라. 입고 있어요, 아버지. 버튼 씨는 옷을 입은 아들의 모습을 우울한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물방울 무늬의 양말과 분홍색 바지, 넓은 깃의 블라우스 위에 두른 허리띠, 그리고 셔츠의 칼라 위로 희끗한 수염이 물결치고 있었다. 도저히 봐주기 힘든 모습이었다. 잠깐! 버튼 씨는 병원 가위를 집어들고 빠른 손놀림으로 3번의 가위질을 했다.
노인의 긴 수염은 3번의 가위질로 대부분이 잘려나갔지만 그런데도 아들의 모습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앙상하게 남아있는 머리카락과 총기 없는 눈, 누렇게 변색된 치아 등은 복장의 화사함과는 어울리지 않는 듯했다. 그러나 버튼 씨는 고집을 꺾지 않고 손을 내밀며 엄하게 말했다. 자, 가자. 아들은 아버지를 믿고 손을 잡았다. 그리고 신생아씨를 나서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날 뭐라고 부르실 건가요, 아빠? 괜찮은 이름이 생각날 때까지 아가야라고 부르실 건가요? 버튼은 거칠게 대답했다. 모르겠다. 무두셀라라고 불러야 할 것 같다. 무두셀라는 창세기에 나오는 인물로 900살 넘게까지 살았다고 기록된 장수 노인의 상징적 인물이었다. 아들은 끌려 나오듯 아버지의 손을 잡고 병원을 나섰다. 버튼가에 새로 들어온 식구의 머리를 짧게 자르고 부자연스런 검정색으로 염색을 한 다음 반질반질 윤이 날 정도로 바짝 면도를 시키고 어리둥절해하는 재봉사에게 주문해 아동복까지 맞춰 입혔지만 버튼 씨는 그가 버튼가의 첫 아이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다. 무두셀라라는 적절하지만 기분이 나쁠 수 있는 이름 대신 벤자민 버튼이라고 불리게 된 이 노인은 나이가 들어 등이 굽긴 했지만 키가 173cm나 되었다. 어떤 옷을 입어도 늙은 그의 외모를 가릴 수 없었고 아무리 눈썹을 다듬고 염색을 해도 물기 고인 노쇠하고도 피곤한 그의 눈동자를 어떻게 하지 못했다. 이미 계약이 되어 있던 유모도 벤자민을 보자마자 크게 화를 내며 버튼가를 떠나버렸다. 그러나 버튼 씨는 그의 의지를 한치도 굽히지 않고 밀고 나갔다. 벤자민은 엄연히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아기였고 아기는 아기답게 굴어야 한다고 여겼다. 버튼 씨는 처음에 벤자민이 따뜻한 우유를 거부하자 굶어야 한다고 선언했었다. 하지만 결국 자신의 고집을 꺾고 아들에게 버터 바른빵과 오트밀까지 허락하게 되었다. 버튼 씨는 딸랑이를 사가지고 온 다음 어떠한 설명도 없이 아들에게 가지고 놀라고 주장했고 벤자민은 따분한 얼굴로 딸랑이를 받아들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날 내내 벤자민은 아버지를 위해 일정한 시간차를 두고 딸랑딸랑 소리를 냈다. 물론 딸랑이는 벤자민을 지루하게 했다. 그는 혼자 있을 때 무료함을 달래주는 다른 재밌거리를 찾아냈는데 예를 들면 버튼 씨는 어느 날 자신이 예전보다 더 많은 시간을 피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며칠 뒤 그가 우연히 아기 방에 들이닥쳤을 때 방안 가득한 푸른 담배 연기를 보고 누구의 짓인지 알게 되었다. 벤자민은 뭔가 죄스런 표정으로 검은색의 하바나 시가를 숨기려 하고 있었다. 호되게 엉덩이를 때려야 할 일이었지만 버튼 씨는 도저히 그럴 수 없었다. 그래서 단지 담배는 성장에 해롭다라는 식의 경고만 주고 말았다. 그 뒤로도 버튼 씨는 자신의 의지를 줄곧 고집했다. 그는 장난감 병정이나 장난감 기차, 숨을 넣어 만든 커다란 동물 인형들을 끝없이 사가지고 왔다. 그는 자신이 만들어낸 환상을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 장난감 점원에게 열심히 묻는 신용까지 했다. 아기가 이 분홍오리를 입에 넣어도 페인트가 벗겨지지 않을까요? 하지만 아버지의 이런 눈물겨운 노력에도 불구하고 벤자민은 나아지지 않았다. 그는 뒷계단으로 몰래 내려가 브리테니커 백과사전 한 권을 빼 들고는 오후 내내 책에 빠져 열심히 읽곤 했다. 그런 그의 옆에는 솜을 넣어 만든 소 인형과 노아의 방주가 어지럽게 뒹굴고 있었지만 아들의 고집은 버튼 씨도 끝내 꺾을 수가 없었다. 맨 처음 벤자민의 출생은 볼티모어시를 엄청난 충격으로 몰아넣었다.
다행히 때마침 터진 남북 전쟁으로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지 않았다면 이 불운의 사건으로 인한 버튼 가문과 그의 친척들이 치를 대가는 가늠할 수 없을 정도였다. 예의 바른 몇몇 이웃들은 버튼 씨에게 뭔가 좋은 말을 해주기 위해 머리를 싸매야 했고, 그러다 결국 재치 있게 던진 게 아기가 할아버지를 닮았다는 말이었다. 벤자민이 70살 노인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버튼 부부는 마음이 많이 상했고, 벤자민의 할아버지는 심한 모욕감을 느꼈다. 병원을 나온 뒤 벤자민은 순순히 주어진 삶을 살았다. 그는 아버지가 데려온 동네 꼬마아이들과 오후 내내 관절이 뻣뻣해지도록 구슬치기와 팽이치기를 해야 했다. 그러다 그가 새총을 잘못 쏘는 바람에 부엌 창문을 깬 적이 있는데 아버지는 그의 행동에 은근히 흐뭇해했다. 그 후로도 벤자민은 매일 무언가를 깨트리고 말썽을 피웠는데 그건 그런 행동을 할 나이라는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하고 싶었고, 또 벤자민의 천성이 순종적이었기 때문이었다. 벤자민에 대한 할아버지의 노여움이 서서히 누그러지면서 할아버지는 벤자민과 함께하는 시간을 무척 즐기게 되었다. 실제 나이와 인생의 경험은 큰 차이가 있었지만 두 사람은 몇 시간씩이고 한자리에 앉아 오래된 친구처럼 자질구레한 일상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벤자민은 부모보다 할아버지와 있을 때 더 편안함을 느꼈다. 버튼 부부는 벤자민에게 권위적으로 이런저런 지시를 내리면서도 가끔은 그를 어려워해 벤자민 씨라고 부르기도 했다. 벤자민 역시 자신의 육체와 감성이 보통의 아이들과는 달리 완숙되어 있다는 사실에 적잖이 당황했다. 의학 학술지를 찾아보아도 자신과 같은 사례를 발견할 수는 없었다. 아버지의 권유로 다른 소년들과 놀아보려 노력도 해보았지만 아이들이 즐겨하는 풋볼은 몸에 심하게 무리를 주었다. 만약 골절이라도 생기는 날엔 노쇠한 뼈가 잘 붙지 않을 터라 벤자민은 다소 얌전한 게임에만 참여하는 정도였다. 5살이 되자 벤자민은 유치원에 들어갔다. 그곳에서 그는 초록색 종이를 주황색 종이 위에 붙이기, 끝없이 이어지는 골판지의 목걸이 만들기 등의 미술을 배웠다. 그는 과제를 하는 도중 꾸벅꾸벅 졸기 일쑤였는데 그의 그런 버릇이 젊은 유치원 선생님의 화를 돋궈 무서움에 떨기도 했다. 다행히도 벤자민은 유치원 선생님이 그의 부모에게 불만을 털어놓는 바람에 더 이상 유치원을 다니지 않아도 되었다. 버튼 부부는 이 일에 대해 자신의 친구들에게 벤자민이 너무 어려 적응을 못한 탓이라고 둘러댔다. 벤자민이 12살이 될 무렵 그의 부부는 점차 그에게 익숙해졌다. 습관이란 무서운 것이어서 버튼 부부는 더 이상 자신들의 아이가 보통의 아이들과 다르다고 여기지 않게 되었다. 그런 사실을 일깨워주는 아주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12살의 생일이 지난 몇 주 후 어느 날 거울을 보던 벤자민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아니, 발견한 것 같았다. 눈이 착각을 일으킨 걸까? 아니면 10여 년간 염색해온 흰머리가 저절로 검은 빛이 도는 회색으로 바뀐 걸까? 얼굴에 자글거리던 주름도 서서히 희미해진 것 같고, 심지어 피부는 불구스레한 혈색이 돌며 건강한 탄력마저 생긴 게 아닌가. 벤자민은 자신의 몸이 이제는 구부정하지 않으며 건강 상태도 좋아졌다는 걸 알게 되었다. 어떻게 이럴 수가? 그는 아버지에게 다가가 단호하게 말했다. 아버지, 저도 많이 컸습니다.
그러니 이제 긴 바지를 입고 싶어요. 버튼 씨는 망설이며 대답했다. 글쎄다. 긴 바지는 14살이나 돼야 입을 수 있는데 넌 아직 12살이잖니. 하지만 아버지도 제가 나이에 비해 몸이 크다는 걸 인정하시잖아요. 버튼 씨는 벤자민의 항의에 억지를 썼다. 글쎄, 잘 모르겠는데 나도 12살 땐 너만 했단다. 그 말은 물론 사실이 아니었다. 이건 모두 그가 자신의 아들이 정상적인 아이라고 믿고 싶은 버튼 씨의 고집에서 비롯된 착각에 불과했다. 그리고 마침내 합의가 이루어졌다. 벤자민은 계속해서 머리를 염색하게 되었고 또래의 아이들과 놀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하기로 했다. 거리에서 안경을 쓰거나 지팡이를 짚는 일도 하지 않기로 했다. 그리고 이런 양보에 대한 대가로 그는 난생 처음 긴 바지를 입게 되었다. 열두 살에서 21살이 될 때까지의 벤자민 버튼의 삶에 관해선 그에게 나이를 먹는 징후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걸 제외하고는 이야기할 게 별로 없다. 굳이 언급하자면 18살이 되었을 때 벤자민의 몸은 50살의 남자처럼 곱게 펴졌다. 머리숱도 풍성해졌고 색깔도 모두 진회색에 가까웠다. 걸음걸이는 안정적이었고 목소리도 떨리거나 쉰소리 없이 건강한 중저음으로 흘러나왔다. 그 무렵 아버지는 그를 코네티컷으로 보내 예일 대학에 입학 시험을 치르게 했고 벤자민은 시험에 합격해 예일 대학의 신입생이 되었다. 입학한 지 사흘째 되던 날, 벤자민은 예일 대학 학적부 직원인 하트 씨로부터 사무실에 들러 수강 등록을 하라는 연락을 받았다. 거울을 들여다본 벤자민은 집을 나서기 전에 머리를 갈색으로 좀 더 물들여야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서랍안을 샅샅이 뒤져보아도 염색약은 찾을 수 없었다. 그제야 그는 그저께 염색약을 다 쓰고 쓰레기통에 버렸던 게 생각났다. 당장 5분 안에 예일 대학의 등록 사무실로 가야 했다. 그냥 이대로 가는 수밖에 딱히 해결 방법이 떠오르지 않자 벤자민은 그대로 서둘러 집을 나섰다. 벤자민이 사무실에 들어서자 하트 씨는 예의를 갖춰 인사를 건넸다. 어서 오십시오. 아드님 일로 의논하러 오셨군요. 아, 실은 제가 버튼이고. 벤자민이 설명을 하려는 순간 하트 씨가 끼어들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버튼 씨. 아드님도 곧 이리로 올 겁니다. 그게 접니다. 제가 이번에 입학한 신입생입니다. 뭐라고요? 제가 신입생이라고요. 농담이시겠죠? 농담이 아닙니다. 하트 씨는 인상을 찌푸리며 앞에 놓인 서류를 들여다보았다. 여기 벤자민 버튼 씨의 나이는 18살로 적혀 있는데요. 벤자민은 얼굴을 붉히며 강조하듯 말했다. 제 나이가 맞습니다. 하트 씨는 지친 듯한 표정이었다. 버튼 씨, 지금 그 말을 믿으라는 겁니까? 벤자민도 피곤한 기색으로 미소를 지으며 반복해서 말했다. 전 18살이 맞습니다. 하트 씨는 단호하게 문을 가리키며 말했다. 당장 나가세요. 학교에서 나가라고요. 아니, 학교는 물론이고 이 마을에서 떠나세요. 당신은 위험한 정신병자임에 분명합니다. 난 18살이 확실합니다. 하트 씨는 문을 열며 외쳤다. 세상에, 그 나이에 신입생이라고요? 당신이 18살이란 겁니까? 자, 지금부터 18분을 줄 테니까 그 안에 이 마을을 떠나시오. 벤자민 버튼은 품위를 유지하며 점잖게 사무실을 걸어 나왔다. 복도에서 순서를 기다리던 대여섯 명의 대학생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벤자민을 쳐다보았다. 몇 걸음을 걷다가 뒤로 돌아선 벤자민은 여전히 문 앞에 서 있는 하트 씨를 향해 확고하게 말했다. 넌 정말 18살이란 말이오. 벤자민은 숨죽여 킥킥거리는 대학생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걸어나갔다. 하지만 그곳을 빠져나오기란 생각처럼 쉽지 않았다. 그는 기차역을 향해 우울하게 걷다가 자신을 따라오는 학생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처음엔 몇몇의 일행이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떼를 쥐어오는 무리가 되더니 결국은 빽빽하게 모인 군중이 되었다. 예일대학에 입학한 정신나간 한 늙은이가 18살이라 주장하며 돌아다닌다는 소문이 순식간에 교내에 퍼져 술렁였던 것이다. 학생들은 모자도 쓰지 않은 채 강의실에서 뛰어나왔고 풋볼 팀원들도 연습을 중단한 채 학생들 무리에 합류했다. 교수의 부인들 또한 보닛도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야단 법석을 떨며 사람들의 행렬을 뒤따랐다. 연약한 감수성을 지닌 벤자민을 향해 사람들은 끊임없이 조롱을 퍼부었다. 저 사람은 분명히 방랑하는 유대인이 틀림없어. 야, 저 나이면 고등학교로 가야 하는 거 아닌가? 신동이 나셨네. 신동이 나셨어. 여기가 양로원인 줄 아는 거 아니야? 하버드로나 꺼져버려! 벤자민의 걸음은 어느새 빨라지고 있었고 곧이어 달리기 시작했다. 저들에게 보여주고 말 것이다. 하버드로 가서 악이 섞인 저 조롱을 곧 후회하게 만들 것이다. 무사히 볼티모어 행 기차에 오른 벤자민은 차창 밖으로 머리를 내밀고 소리쳤다. 너희들은 후회하게 될 거야. 곧바로 학생들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그날 예일대학은 역사상 가장 큰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다. 1880년 20살이 된 벤자민은 자신의 생일을 기점으로 아버지가 운영하는 로저버튼 철물 도매 상사에 첫 출근을 하게 되었다. 또 그 해는 그가 사교적인 활동을 처음으로 하게 된 해이기도 했다. 아버지의 강압적인 권유로 몇몇 상류 사회의 사교 파티에 참석하게 된 것이다. 50살이 된 로저버튼은 아들과 마음이 잘 맞아 친구처럼 함께 다니게 되었다. 실제로 벤자민이 염색을 하지 않게 된 이유로는 아버지와 비슷한 나이의 형제처럼 보이기도 했다. 8월의 어느 날 야회복을 차려입고 마차를 탄 아버지와 아들은 볼티모어 근교에 위치한 셰블린 가문의 저택에서 열리는 무도회로 향했다. 아름다운 저녁이었다. 은은한 보름달이 백금색으로 길을 물들였고 뒤늦게 만발한 꽃들은 바람기 없는 공기에 나지막한 웃음소리처럼 은은하게 흘렀다. 달빛 아래로 빛나는 밀밭이 카페처럼 펼쳐져 시골 마을 전체가 마치 대나처럼 투명했다. 순수한 하늘의 아름다움에 취할 수밖에 없는 풍경이었다. 그러나 무미건조한 감성에 미적 감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로저버튼은 풍경에 아랑곳하지 않고 사업 이야기를 꺼내놓았다. 앞으로 의류 사업의 전망이 꽤 괜찮을 것 같구나. 나 같은 늙은이는 새로운 기술을 배울 수 없지만 힘과 패기가 넘치는 너희 같은 젊은이들 앞에는 대단한 미래가 펼쳐질 거야. 길끝 너머로 셰블린 저택의 불빛들이 하나둘 보이더니 이내 그들을 향해 조금씩 한숨 같은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그 소리는 바이올린의 섬세한 소리일 수도 있고 달빛 아래로 흔들리는 은빛밀의 바스락거리는 소리일 수도 있었다. 그들이 탄 마차는 어느 멋진 부름마차 뒤에 멈춰섰다. 그 마차에서는 승객들이 하나둘 내리고 있었다. 평범한 숙녀 한 사람이 내렸고 나이 지긋한 신사, 그리고 뒤이어
범접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젊은 숙녀가 차례로 내렸다. 벤자민은 순간 움찔했다. 마치 체내에 화학작용이 일어나 몸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들을 녹이고 재구성하는 것만 같았다. 온몸에 전율이 일었다. 볼과 이마가 붉게 물들었고 귀에서는 쿵쾅거리는 심장소리가 계속해서 울렸다. 첫사랑이었다. 그녀는 가냘프고 연약해 보였으며 달빛 아래 비치는 회색빛 머리카락은 현관의 가스등 아래 이르자 꿀의 빛깔처럼 빛났다. 어깨엔 스페인풍의 베일이 덮여 있었는데 부드러운 노란 빛바탕에 검은 나비들이 그려져 있었다. 작고 앙증맞은 두 발은 바스락대는 드레스 아래에서 단추처럼 빛났다. 로저버튼이 벤자민에게 몸을 기울이며 말했다. 저 숙녀가 힐데가드 몽크리프 양이다. 몽크리프 장군의 딸이지. 아름답군요. 벤자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별 관심 없는 듯 말했지만 흑인 수년이 마차를 끌고 가버리자 이렇게 덧붙였다. 아버지, 절 그녀에게 소개시켜 주세요. 그들은 몽크리프 양을 중심으로 모여있는 사람들 쪽으로 다가갔다. 전통적인 교육을 받고 자란 몽크리프 양은 함께 춤을 추자는 의미로 벤자민에게 한 발을 빼고 무릎을 살짝 굽혀 인사했다. 그러나 벤자민은 감사만을 살짝 표한 뒤 비틀거리듯 물러나 버리고 말았다. 벤자민의 차례는 한없이 지루한 시간이 지난 후에야 간신히 다시 찾아왔다. 그는 속내를 드러내지 않고 벽 가까이에 조용히 서 있었다. 그는 그곳에서 볼티모어의 젊은 남자들이 몽크리프 양에게 보내는 열정어린 애정의 눈길을 험악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벤자민이 보기에 그들은 너무나 역겹고 불쾌하기 짝이 없는 자들이었다. 건강한 혈색과 곱슬곱슬한 갈색 구렛나룻을 보자 벤자민은 소화불량에 걸릴 지경이었다. 마침내 그의 차례가 되자 그는 그녀와 함께 파리의 최신 왈츠곡에 맞춰 무대로 나갔고 잠시 동안 그 안에 쌓여있던 질투와 불안감은 눈 녹듯 사라져버렸다. 그녀의 매력에 사로잡힌 벤자민은 이제야 제대로 된 인생이 찾아온 듯했다. 힐데가드는 에나멜처럼 푸른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며 말했다. 우리랑 비슷한 시간에 형님과 같이 도착하셨죠? 벤자민은 잠시 망설였다. 자신을 아버지의 형제로 오해하는 그녀에게 사실대로 말을 해줘야 하는 걸까? 그는 예일 대학에서 겪었던 끔찍한 경험을 떠올리며 사실을 숨기기로 했다. 숙녀의 말에 반박하는 것도 예의에 어긋난 행동일 것이다. 또한 자신의 기괴한 출생의 비밀로 이 황홀한 순간을 망치는 한심한 행동은 하고 싶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는 시간이 흐른 뒤에 해도 될 것이다. 벤자민은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고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행복했다. 전 당신 연배의 남자들이 좋아요. 젊은 남자들은 너무 바보 같거든요. 그들은 제게 대학에서 샴페인을 얼마나 많이 마셨는지, 카드놀이로 돈을 얼마나 잃었는지 따위를 얘기하죠. 하지만 당신 나이의 남자들은 여성을 제대로 대할 줄 알거든요. 벤자민은 당장이라도 그녀에게 청혼하고 싶었지만 애써 참았다. 당신 같은 나이, 그러니까 50살은 참 낭만적인 나이예요. 25살은 처세에 지나치게 능하고 30살은 과로로 안색이 창백하고 활기가 없는 편이죠. 40살은 씨가 하나를 다 피우도록 긴 인생살을 풀어놓을 만큼 사연이 많고 60살은 거의 이른이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50살은 적당히 원숙한 나이예요. 난 50살이 좋아요. 그녀의 말에 벤자민은 50살이 대단히 멋진 나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어서 50살이 되기를 갈망했다. 전 항상 이런 말을 하곤 하는데 30살의 남자와 결혼해서 남편을 돌보느니 차라리 50살의 남자와 결혼해서 보살핌을 받으며 살고 싶어요.
벤자민은 저녁 내내 꿀빛 같은 안개 속에 휩싸인 듯 달콤했다. 힐데가드는 벤자민과 2번이나 춤을 추었다. 그리고 그들은 그날의 모든 이야기들에 대해 놀라울 정도로 마음이 잘 맞는다는 걸 발견했다. 그녀는 다가오는 일요일에 벤자민과 드라이브를 하며 시사 문제에 대해 좀 더 이야기하기로 했다. 벤자민과 로저 버튼은 동이 트기 전 마차를 타고 집으로 향했다. 제일 먼저 잠에서 깬 벌들이 윙윙거리고 있었고 저무는 달빛이 차가운 이슬 위로 어렴풋하게 빛을 발했다. 벤자민의 귀에는 아버지의 천물 도매에 관한 이야기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다. 넌 망치와 못 다음으로 우리가 가장 신경 써야 할 상품이 뭐라고 생각하니? 버튼 씨가 묻자 벤자민은 넋이 나간 목소리로 대답했다. 러브요. 러그? 러그에 대해서는 내가 좀 전에 다 설명을 했잖니. 갑자기 밝아진 동쪽 하늘에 벤자민은 살짝 눈을 감으며 아버지를 돌아보았다. 아침 햇살 아래 활기찬 나무 사이로 꾀꼬리가 하품을 하듯 날카로운 울음을 울었다. 출연 박종희, 유경선, 최정우, 김연아, 사운드 디자인 강은선, 극본 정하영, 연출 류한수, 제작 오디언.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6개월) 뒤 힐데가드 몽크리프와 벤자민 버튼이 약혼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여기서 알려졌다라고 표현한 건 몽크리프 장군이 약혼 발표를 하느니 차라리 칼 위에 엎어져 자살하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볼티모어 사회의 흥분은 극에 달했다. 사람들은 그동안 잊고 지냈던 벤자민의 출생 이야기를 다시 떠올리게 되었고 그를 기괴한 악당으로 변형시킨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사실은 그가 로저 버튼의 아버지라는 둥, 40년 동안 감옥에 가 있었던 로저 버튼의 형제였다는 둥, 링컨 대통령의 암살자 존 윌크스가 변장을 하고 나타난 것이라는 등의 소문을 비롯해 심지어 그의 머리엔 2개의 작은 뿔이 돋아나 있다는 흉측한 이야기까지 돌았다. 뉴욕신문의 일요일자판에는 물고기나 뱀, 청동의 몸체에 벤자민의 얼굴을 붙인 그림들이 실렸다. 언론에서는 벤자민을 불가사의한 남자라고 표현했지만 늘 그렇듯 이 이야기는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회자되는 정도였다. 몽크리프 장군은 볼티모어의 어떤 멋진 남자와도 결혼할 수 있을 정도의 아름다운 아가씨가 50은 좋게 돼 보이는 남자의 품에 뛰어든 것은 범죄와 같다고 했고 모두 그의 말에 동의했다. 로저 버튼 씨가 볼티모어의 신문에 아들의 출생 증명서를 커다랗게 실어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그 누구도 그 사실을 믿지 않았다. 벤자민의 외모는 누가 봐도 50살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두 사람의 뜻은 전혀 흔들림이 없었다. 힐데가드는 약혼자에 대한 소문이 대부분 거짓이라 믿었으며 그 중에 섞인 사실마저도 완강히 거부했다. 몽크리프 장군은 50대의 남자들,
적어도 50대처럼 늙어 보이는 남자들의 높은 사망률을 지적했고 철물 도매 사업의 불안정성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지만 그녀는 듣지 않았다. 힐데가드는 배우자의 조건으로 원숙함을 선택했고 또 그녀의 뜻대로 결혼을 했다. 적어도 한 가지 면에서는 힐데가드 몽크리프의 친구들이 잘못 생각한 게 있었다. 버튼 가문의 철물 도매업이 엄청난 성공을 거둔 것이다. 벤자민이 결혼했던 1880년부터 로저 버튼이 은퇴한 1895년까지의 15년 동안 버튼 가문의 재산은 2배로 불어났다. 이는 로저 버튼 철물 도매상의 벤자민 덕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결국 볼티모어 사회는 벤자민 버튼 부부를 진심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몽크리프 장군도 사위와 화해를 했다. 벤자민이 유수의 출판사에서 모두 거절당했던 몽크리프 장군의 남북 전쟁사가 빛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줬기 때문이다. 그리고 벤자민도 15년간 많은 변화를 겪었다. 그의 혈관 속에는 새로운 활력의 피가 흐르는 느낌이었다. 아침에 일어나는 일이나 햇빛 가득한 거리를 걷는 일, 쉴 새 없이 망치를 선적하고 못을 운송하는 일이 기쁨으로 다가왔다. 1890년, 벤자민은 철물 도매업에 유명한 혁명을 일으켰다. 그는 못을 운송하는 상자들에 쓰이는 못은 모두 선적회사의 재산임을 선언하는 제안을 내놓았다. 그리고 이 제안은 연방 대법원장의 승인을 받아 새로운 법규가 되었으며 로저 버튼 철물 도매 상사는 매년 600개 이상의 못을 절약할 수 있었다. 벤자민은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의 인생에 더욱 매료되었고 그 열정은 점점 극에 달해 볼티모어에서 제일 먼저 자동차를 구입해 타고 다니게 되었다. 거리에서 그를 만나면 사람들은 건강하고 활기찬 그의 모습을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며 말했다. 저 친구는 매년 더 젊어지는 것 같아. 그리고 이제 65이 된 로저 버튼이 일찌감치 아들을 인정하지 않고 살았더라면 지금쯤 아들의 비위를 맞추며 살아야 했을 것이다. 이쯤에서 우리는 조금은 유쾌하지 않은 이야기를 대강이라도 짚고 넘어가야 한다. 벤자민에게 걱정거리가 하나 생겼는데 그건 더 이상 아내가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당시 힐데가드는 35이었고 부부 사이에는 로스코라는 14살짜리 아들이 있었다. 결혼 초 벤자민은 힐데가드에게 뜨거운 애정을 쏟았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그녀의 꿀빛 같던 머리카락은 지루한 갈색이 되었고 푸른 에나멜 눈동자는 싸구려 도기같이 광채를 잃어버렸다. 게다가 그녀는 자신의 안정된 삶에 안주하고 있었고 열정을 보이는 일도 없었으며 지극히 따분한 취미 활동에만 전념했다. 신혼 때 힐데가드는 벤자민이 내켜하지 않는 무도회와 만찬회로 남편을 끌고 다녔지만 이제는 상황이 뒤바뀌어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남편과 사교 모임을 다녔지만 어떠한 열정도 흥미도 보이지 않았다. 누구에게나 오게 마련인 타성적인 삶에 젖어버린 것이다. 벤자민의 불만은 점점 강해졌다. 1898년 미국과 스페인 간의 전쟁이 발발하자 가정에 애정을 느끼지 못한 그는 육군에 입대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그곳에서 사업적 역량을 발휘해 대위로 임관했고 군 생활에 잘 적응하면서 소령으로 승진한 뒤 마침내 중령 계급까지 달게 되었다. 그리고 때마침 유명한 산후안 고지 돌격전에 참가해 가벼운 부상을 입고 훈장까지 받게 되었다. 벤자민은 활기차고 짜릿한 군 생활의 매력을 느껴 포기하고 싶지 않았지만 사업을 도외시할 수는 없었다. 그가 퇴역을 결심하고 귀향을 하던 날 기차역에서 기다리던 브라스 밴드는 그를 환영하며 집까지 모셔다 주었다. 힐데가드는 현관에서 커다란 실크 깃발을 흔들며 벤자민을 맞이했다. 그는 그녀에게 입을 맞추면서 지난 3년의 시간이 일으킨 변화에 마음이 무거워졌다. 그 3년으로 인해 그들이 많은 것을 잃어버렸음을 느꼈기 때문이다.
마흔이 된 아내의 머리카락은 군데군데 흰머리가 돋아 있었다. 그런 모습에 벤자민은 우울해졌다. 방으로 올라가자 친숙한 거울에 그의 모습이 보였다. 그는 근심스러운 듯 거울 가까이로 다가가 자신의 얼굴을 조심스럽게 살폈다. 잠시 후 거울에 비친 모습과 전쟁 직전 군복을 입고 찍은 사진을 비교해 보았다. 이런 세상에. 세월의 흐름을 말해주듯 외모의 변화는 계속 진행 중이었다.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그는 이제 30살 정도로 보였다. 점점 젊어진다는 게 기쁘기보다는 불안했다. 그는 점점 어려지고 있었다. 육체적인 나이가 실제 나이와 같아지는 시점부터는 출생하면서 겪었던 끔찍한 일이 멈춰지길 바랬다. 그는 몸소리를 쳤다. 앞으로도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변화가 계속될 거라는 사실이 끔찍했다. 아래층으로 내려오자 힐데가드는 화가 난 듯했다.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음을 발견한 것처럼 보였다. 그는 긴장된 분위기를 누그러뜨리기 위해 조심스럽게 문제를 거론했다. 있잖아 여보, 사람들이 나보고 전보다 젊어진 것 같다고 하더군. 힐데가드는 경멸스러운 눈초리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코웃음을 쳤다. 그게 자랑할 일이에요? 자랑하는 게 아니오. 벤자민이 불편한 듯 말을 하자 그녀는 또다시 코웃음을 쳤다. 도대체가 그 생각이란 게... 그녀는 말을 끊고는 잠시 뜸을 들이다 말을 이었다. 난 당신이 자존심이 있다면 그 변화를 알아서 멈출 거라고 생각했어요. 도대체 어떻게 멈추라는 거요? 당신과 언쟁하고 싶진 않아요. 하지만 세상 일에는 옳고 그른 방법이 있어요. 당신이 남들과 다르게 살고 싶다고 마음을 먹었다면 나도 당신을 멈출 수 없겠죠. 하지만 그런 식의 변화가 사려 깊다고 여겨지진 않는군요. 하지만 여보, 나도 어쩔 수가 없는 일이오. 아니요. 당신은 할 수 있어요. 그저 젊어지고 싶다고 고집을 부리는 것뿐이죠. 당신은 다른 사람과 같아지고 싶지 않은 거라고요. 당신은 늘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하지만 생각해봐요. 다른 사람들도 당신과 같은 생각으로 살아간다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답을 찾을 수 없는 언쟁이었기에 벤자민은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았다. 그 일이 있은 후 그들 부부에겐 점점 더 깊은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다. 둘 사이가 더욱 벌어지고 새로운 세기로 넘어갈수록 그의 쾌락에 대한 욕구는 더 강해졌다. 그는 볼티모어에서 열리는 모든 파티에 빠지지 않고 참석했고 그 중에서 가장 젊고 예쁜 부인들과 춤을 췄으며 사교계에 처음 나온 여성들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여인과 담소를 즐겼다. 그는 볼티모어 곳곳에서 열리는 파티에 흠뻑 매료되어 있었다. 그가 다른 여인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그의 부인은 마치 불길한 기운을 품은 여인처럼 샤프론 곁에 오만하게 앉아 불만을 표시했고 때로는 근엄하고 때로는 곤혹스러운 또는 비난의 눈초리로 남편의 모습을 쫓았다. 사람들은 그들 부부를 놓고 수군거리고 있었다. 세상에, 정말 불쌍하지 않아요? 저렇게 젊은 남자가 45이나 된 여자한테 매여 살고 있다니. 부인보다 20살은 젊어 보이는데 말이에요. 그들은 이미 1880년에 그들의 부모도 두 사람을 놓고 나이차가 너무 많아 어울리지 않는다며 수군거렸던 사실을 잊고 있는 듯했다. 벤자민은 가정에 대해 점점 커져가는 불만을 새로운 관심사를 통해 보상받았다. 그는 골프를 시작해 고수준급의 실력을 자랑하게 되었고 댄스에도 입문했다. 1906년 그는 보스턴의 왈츠 전문가가 되었다. 1908년에는 머시셔 춤의 달인으로 이름을 날렸으며 1909년에는 캐슬워크 댄스로 도시의 모든 젊은이들의 부러움을 샀다.
그의 사교계 생활은 도를 지나쳐 사업에 영향을 줄 정도였다. 벤자민은 지난 25년간 철물 도매상을 열심히 운영해왔으니 이제 그만 하버드를 졸업한 아들 로스코에게 사업을 물려줄 때가 됐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 무렵 사람들은 벤자민과 그의 아들을 착각하기도 했다. 그럴 때면 벤자민은 무척 기분이 좋았다. 미국과 스페인 전쟁에서 돌아왔을 때 그를 괴롭혔던 두려움은 잊혀진 지 오래였고 나날이 젊어지는 자신의 인생에 만족을 느끼게 됐다. 하지만 그 중에서 그를 불쾌하게 하는 유일한 것은 그의 아내였다. 그는 아내를 동반한 채 공식 석상에 나서는 것을 무척 꺼렸다. 쉰이 다 된 아내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불편했기 때문이다. 벤자민이 아들 로스코에게 철물 도매상을 물려준 뒤 몇 년이 지난 1910년 9월 어느 날 20살쯤으로 보이는 한 남자가 케임브리지 하버드 대학에 신입생으로 입학했다. 벤자민은 자신이 50살처럼 보일 리가 없다는 점을 떠들어대는 실수를 하지 않았고 자신의 아들이 10년 전 같은 대학을 졸업했다는 사실 또한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하버드를 입학한 뒤 자연스럽게 동급 학생들과 어울렸다. 그는 평균 나이 18살의 다른 신입생들보다 나이가 좀 더 많았기 때문에 그들보다 뛰어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무엇보다 그는 예일 대학과의 풋볼 시합에서 두각을 보였다. 벤자민은 아주 냉혹하고 사나운 공격을 시도해 7번의 터치다운과 14개의 필드골을 얻어냈다. 또 그 결과 예일 대학 선수 11명을 전부 의식을 잃고 필드 밖으로 실려나가게 만들었다. 그 일로 그는 학내 최고의 유명인사가 되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3학년이 되면서 벤자민은 풋볼 시합에 나갈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코치는 벤자민의 체중이 많이 줄고 키가 눈에 띄게 작아졌다고 했다. 그는 이제 터치다운조차 할 수 없었지만 코치진들은 그의 엄청난 명성이 예일대학 풋볼팀에게 혼란과 두려움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며 그를 팀에 남게 했다. 하지만 4학년이 되자 벤자민은 더 이상 팀에 남을 수 없었다. 그는 눈에 띄게 야위고 약해졌으며 하루는 2학년생이 그를 신입생으로 착각하는 일도 있었다. 이 일로 벤자민은 지독한 굴욕감을 느꼈다. 시간이 지나자 그는 학교 내에서 신동으로 알려졌다. 16살의 외모에 4학년의 강의를 들었기 때문이다. 그는 일부 동급생들의 속물 같은 태도에 충격을 받기도 했다. 공부도 점점 버겁고 어렵게 느껴졌다. 수업도 벤자민이 따라가기 힘들 정도로 앞서가고 있었다. 어느 날 그는 동급생들이 유명한 사립고등학교 세인트 미다스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 들었다. 동급생들 중 대다수가 그 학교에서 대학 준비를 했다고 했다. 벤자민은 대학을 졸업한 다음 세인트 미다스에 들어가야겠다고 결심했다. 자기와 몸집도 비슷한 또래 친구들과 지내야 마음이 편할 것 같다고 생각했다. 1914년 대학을 졸업한 벤자민은 하버드 대학 졸업장을 주머니에 놓고 볼티모어로 돌아갔다. 그 무렵 힐데가드는 이탈리아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아들 로스코와 함께 지내게 되었다. 로스코는 말로는 아버지를 환영한다고 했지만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다. 심지어 아들은 사춘기적인 분위기로 멍하니 집안을 돌아다니는 벤자민을 인생의 걸림돌로 여기기까지 했다. 결혼을 한 뒤 볼티모어의 저명인사로 자리 잡은 로스코는 가족의 일로 쓸데없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싶지 않았다. 벤자민은 더 이상 사교계 아가씨들의 인기도 젊은 대학생들의 호감도 얻을 수 없었기 때문에 혼자 있는 날이 많았다. 이웃에 사는 15살짜리 소년 서너 명과 어울리는 게 고작이었다. 벤자민은 문득 세인트 미다스 학교를 떠올렸다. 그는 아들 로스코에게 다가가 말했다. 얘야, 내가 사립학교에 가고 싶다는 말을 몇 번이고 하지 않았니? 그럼 가세요. 로스코의 대답은 그게 전부였다. 그는 이 문제에 관한 대화를 피하고 싶었다. 난 혼자 갈 수 없단다. 네가 입학 수속을 좀 해줘야겠어.
그럴 시간 없습니다. 로스코는 무뚝뚝하게 말했다. 그리고 눈을 가늘게 뜨며 거북스러운 눈초리로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아버지, 더 이상 이렇게 젊어지는 건 곤란해요. 이제 제발 그만하세요. 이제 좀 그만두시라고요. 그만두고서... 로스코는 말을 멈추고 붉어진 얼굴로 적당한 단어를 찾고 있었다. 그만두고 방향을 돌려서 남들처럼 늙어가시란 말입니다. 장난이 너무 지나치신 거 아니에요? 제발 처신 좀 똑바로 하시라고요. 아들을 바라보는 벤자민의 눈엔 눈물이 그렁거렸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죠. 집에 손님이 오면 절 삼촌이라고 부르세요. 로스코가 아니라 삼촌이요. 아시겠어요? 15살밖에 안 된 아이가 제 이름을 부르면 남들이 이상하게 볼 겁니다. 익숙해져야 하니까 차라리 지금부터 삼촌이라고 부르세요. 아들은 아버지를 냉정한 눈으로 바라본 후 돌아서 가버렸다. 아들과의 냉정한 대화가 끝난 후 벤자민은 참담한 마음으로 위층에 올라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는 지난 석 달 동안 면도를 하지 않았지만 얼굴은 깨끗했고 신경 쓸 필요 없는 하얀 솜털만 있을 뿐이었다. 벤자민이 하버드에서 돌아왔을 때 그의 아들은 그에게 안경을 쓰고 가짜 콧수염을 붙이라는 제안을 했다. 벤자민은 어린 시절 겪었던 우스꽝스러운 행동이 반복되는 것 같았다. 콧수염을 붙이자 가려운 건 둘째치고 서러운 모멸감이 밀려왔다. 벤자민은 눈물을 흘렸고 아들 로스코는 마지못해 태도를 누그러뜨렸다. 벤자민은 비미니만의 보이스카우트라는 청소년 대상 소설을 읽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는 끊임없이 전쟁에 대해 생각하는 자신을 발견할 뿐이었다. 한 달 전 미국이 연합국에 합류하자 벤자민도 참전을 원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참전 가능 연령은 최소 16세 이상이었다. 벤자민은 실제 나이가 57이라고 주장하겠지만 그의 외모로 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터였다. 그때 문득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고 집사가 편지 한 장을 들고 나타났다. 그가 가지고 온 편지 한쪽에는 커다란 공인이 찍혀 있었고 벤자민 버튼 귀하라고 적혀 있었다. 벤자민은 기대에 찬 표정으로 편지를 읽었다. 편지는 미국 스페인 전쟁에 참전했던 많은 예비군들이 더 높은 계급으로 다시 부름을 받게 되었다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벤자민이 미 육군 준장으로 임명되었으니 즉시 부대에 신고하라는 명령도 덧붙여 있었다. 벤자민은 온몸을 떨며 몹시 흥분했다. 이것은 바로 그가 원하던 것이었다. 그는 모자를 집어들고 밖으로 나갔다. 10분 뒤 그는 찰스 거리에 있는 대형 양복점에 들어가 불안정한 목소리로 점원에게 군복을 맞추겠다고 이야기를 했다. 꼬마야, 군인 놀이를 하고 싶은 거니? 그 옷으로 내가 뭘 하든 신경 쓰지 마시오. 내 성은 버튼이고 난 마운트 버넌에 살고 있어. 그러니 내가 이 정도를 지불할 능력이 된다는 건 말하지 않아도 알겠지? 점원이 망설이며 이야기를 했다. 그래, 알겠다. 네가 아니더라도 네 아버지가 돈을 내시겠지. 점원은 벤자민의 치수를 쟀고 일주일 뒤 군복이 완성되었다. 가게 점원이 YMCA 배지를 다는 편이 훨씬 근사하고 놀기에도 편하다고 고집을 부리는 바람에 벤자민은 제복에 준장 계급장을 타는데 애를 먹었다. 벤자민은 로스코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밤에 집을 나와 기차를 타고 사우스 캐롤라이나에 위치한 모스비 기지로 향했다. 그곳에서 그는 보병여단을 지휘할 계획이었다. 몹시도 뜨거운 4월 어느 날 기차역에서부터 타고 온 마차에서 내린 벤자민은 기지를 지키는 보초를 향해 다가갔다.
아무나 불러서 내 짐을 옮기도록 하게. 보초를 서던 군인은 꾸짖는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장군 복장을 하고 어딜 가고 있는 거지, 꼬마야? 미국 스페인전 참전 용사인 벤자민은 불타는 눈빛으로 보초를 바라보며 소리쳤다. 차렷 자세 모르나? 그는 천둥 같은 목소리로 고함을 치고 싶었지만 안타깝게도 변성기 이전의 소년이 악을 쓰는 소리만 나올 뿐이었다. 벤자민이 잠시 숨을 고르는 사이 갑자기 보초가 뒤꿈치를 모으며 바트루총 자세를 취했다. 그 모습에 흐뭇한 미소를 짓던 벤자민은 흘끗 뒤를 돌아보다 갑자기 표정이 굳어지고 말았다. 보초가 자세를 취한 건 벤자민이 아닌 포병 대령이 말을 타고 다가왔기 때문이었던 것이었다. 벤자민은 날카롭게 소리쳤다. 대령! 가까이 다가온 대령은 고삐를 잡아당기며 재밌다는 표정으로 벤자민을 내려다보았다. 네 집 아들이냐? 벤자민은 화난 목소리로 대답했다. 내가 어느 집 아들인지 똑똑히 알려주겠다. 당장 말에선 내려! 대령은 어처구니 없다는 듯 크게 웃음을 터뜨렸다. 이 말을 원하는 거냐, 꼬마 장군? 그만하고 이걸 읽어봐. 벤자민은 임관 명령서를 내밀었다. 명령서를 읽은 대령은 두 눈이 튀어나올 것처럼 놀라곤 명령서를 자신의 주머니에 넣으며 물었다. 너 이건 어디서 났니? 대령도 곧 알게 되겠지만 이건 정부에서 받은 것이다. 대령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따라오너라. 본부로 가서 이야기해보자. 대령은 말을 돌려 본부로 향했다. 벤자민은 대령 뒤를 쫓으면서 마음속으로는 호되게 복수를 해주리라 다짐했다. 하지만 복수는 실현되지 않았다. 이틀 뒤 더운 날씨 탓에 잔뜩 성질이 난 채로 볼티모어에서 달려온 아들 로스코는 군복을 뺏긴 채 울먹이고 있는 아버지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갔다. 1920년 로스코 버튼의 첫 아이가 태어났다. 새로 태어난 아기를 축하하기 위한 파티가 열리는 동안 초대받은 사람 어느 누구도 집안에서 장난감 병정과 서커스 모형을 가지고 노는 10살 정도의 작고 지저분한 소년이 아기의 할아버지라는 사실을 언급하려 하지 않았다. 밝고 해맑은 소년의 얼굴엔 아주 약간의 슬픔이 스치고 있었다. 어느 누구도 소년을 싫어하지는 않았지만 로스코 버튼에게 소년의 존재는 고통 그 자체였다. 그의 세대에 유행하던 말을 빌자면 벤자민의 존재가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여겼기 때문이었다. 로스코가 좋아하는 표현에 따르면 60살처럼 보이기를 거부하는 아버지의 행동은 기운이 넘치는 남자가 가져야 할 행동답지 않고 기이하고 망측하기만 할 뿐이었다. 사실 이 문제를 놓고 단 30분만 생각해도 로스코는 머리가 터질 것만 같았다. 로스코는 활동가들은 젊음을 유지하고 살아야 하는 게 맞지만 저렇게까지 젊음을 밀고 나간다는 것은 정말이지 비효율적이라고 믿었다. 로스코는 그쯤에서 이 골치 아픈 생각들을 접기로 했다. (5년이) 더 지나고 로스코의 아들은 부모의 보살핌 아래 벤자민과 함께 게임을 하며 놀 나이가 되었다. 로스코는 같은 날 그 둘을 유치원에 데려갔다. 그 무렵 벤자민은 작은 색종이 조각으로 고리 사슬과 종이 방석을 만드는 일이 무척이나 흥미롭고 아름답다는 걸 알게 되었다. 한 번은 말썽을 피워 구석에서 벌을 서다 울던 일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생활은 즐겁고 유쾌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도 좋았고 이따금씩 헝클어진 머리를 쓰다듬어주는 베일 선생님의 따뜻한 손길도 좋았다. 1년 뒤 로스코의 아들은 학교에 들어가 1학년이 되었지만 벤자민은 유치원에 그대로 남아있었다. 그는 행복했다. 때때로 다른 꼬마아이들이 커서 무엇이 되고 싶은지 이야기를 할 때면 그의 작은 얼굴에 어둠이 스치기도 했다. 어린 생각이었지만 자신은 결코 그런 꿈을 함께 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이었다.
시간은 단조롭게 흘러갔다. 3년째 유치원에 다니게 된 벤자민은 이제 너무 어려져서 색종이 조각으로 무엇을 하라는 것인지조차 이해하지 못했다. 다른 친구들이 자기보다 덩치가 커진 탓에 겁이나 울음을 터뜨리기 일쑤였다. 선생님이 그를 달래느라 무슨 말을 했지만 벤자민은 그 말뜻도 이해할 수 없었다. 결국 벤자민은 유치원을 나와야만 했다. 이제 벤자민의 작은 세계는 풀먹인 격자무늬 원피스를 입은 보모 나나를 중심으로 돌아갔다. 화창한 날에는 보모와 함께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고 나나가 커다란 회색 괴물을 손으로 가리키며 코끼리라고 말하면 벤자민은 그녀의 말을 따라했다. 그리고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위해 옷을 갈아입혀 줄 때도 벤자민은 그 단어를 되풀이해서 말했다. 코끼, 코끼, 코끼. 가끔 나나는 벤자민이 침대에서 뛰도록 해주었는데 발을 내딛자마자 곧바로 튀어오르는 그 노래는 굉장히 재미있었다. 벤자민이 뛰면서 아 하고 길게 외치면 띄엄띄엄 끊기면서 재밌는 소리가 났다. 벤자민은 모자 거리에 걸린 지팡이를 꺼내 의자와 테이블을 두들기며 노는 것을 좋아했다. 집에 초대받은 손님들 중에 나이든 부인들은 벤자민을 보고 혀를 찾고 벤자민은 그 소리를 흥미로워했다. 젊은 여인들이 입을 맞추려고 하면 그는 억지로 승낙해서 해주곤 했다. 오후 5시, 긴 하루가 끝나면 그는 나나와 함께 위층으로 올라가서 오트밀과 부드럽고 걸쭉한 음식들을 받아 먹었다. 어린아이가 된 벤자민에게 고달픈 기억은 존재하지 않았다. 용감했던 대학 시절과 수많은 아가씨의 마음을 설레게 했던 화려한 시절도 존재하지 않았다. 오로지 아기 침대를 둘러싼 희고 안전한 벽만 있을 뿐이었고 나나와 가끔씩 그를 보러 오는 한 남자만 있을 뿐이었다. 그리고 해질 무렵 잠자리에 들기 전 나나가 창밖을 가리키며 태양이라고 부르던 오렌지색의 커다란 공만 있을 뿐이었다. 태양은 그가 잠이 들면 사라져버렸고 그를 괴롭히던 어지러운 꿈은 존재하지 않았다. 과거 그가 산후한 고지에서 부하들을 진두지휘하며 돌격하던 때 사랑하는 힐데가드를 위해 분주한 도시에서 여름날 어둠이 내릴 때까지 일하던 5년간의 신혼 시절 멀로 거리에 있던 버튼 가문의 우울한 저택에서 할아버지와 나란히 앉아 밤늦도록 시가를 피우던 날들 이 모든 기억들이 마치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벤자민의 머릿속에서 비현실적인 꿈처럼 희미하게 사라져갔다. 그는 기억하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먹었던 우유가 따뜻했는지 차가웠는지 하루하루는 어떻게 지나갔는지 기억하지 못했다. 오직 그의 삶 속엔 아기 침대와 나나라는 익숙한 존재뿐이었다. 배가 고프면 울었다. 그게 전부였다. 그는 밤낮으로 그저 숨을 쉴 뿐이었고 그의 머리 위에서 웅얼웅얼하는 잔잔하고 부드러운 소리만 간간히 들려왔다. 그리고 희미하게 구분되는 냄새들, 빛과 어둠들. 그리고는 모든 것이 어두워졌다. 하얀 아기 침대와 그의 눈앞에서 어른거리던 흐릿한 얼굴들. 따뜻하고 부드러운 우유의 달콤한 향기. 그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모두 사라져버렸다. 출연 박종희, 유경선, 최정우, 김연아. 사운드 디자인 강은선. 극본 정하영. 연출 류한수. 제작 오디언.